이곳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이곳은 해가 지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죠.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유명 관광지도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방송사 기자들이 한국의 서울, 그것도 도심 한복판 청계천을 취재하러 갔다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도 산책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까지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즈 카터입니다. CNN 인터내셔널 범죄 전문 기자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애틀랜타 본사 회의실에서 유럽 도심 범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파리의 성범죄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수치를 읽어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런던에서 당한 일이 떠올라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전부였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즈, 혹시 서울 청계천 이야기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더라. 믿어져?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편집장인 존슨이 안경을 벗으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21세기의 말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도시가 그랬거든요. 파리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밤은 언제나 위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즈,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그런 곳인지 말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환상을 깨주죠. 그 순간 촬영 감독 샬롯 리브스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거든요. 샬롯은 언제나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제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공항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했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무슨 동선이라도 짜여진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입국 수속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어요. 줄은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자동 수화물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저는 순간 여기가 진짜 공항이 맞나 싶었죠. 환승공항 1이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공항만 번듯한 나라 흔하잖아. 겉은 잘 정리되어 있고 시스템도 그럴듯하지만 정작 그 안은 썩어있는 도시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요. 택시 안에서 샬롯이 한국어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화려한 외피 속에 어떤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 그걸 파헤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샬롯이 제게 말했어요. 오늘 밤 청계천에 가볼까요? 바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과연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그저 잘 포장된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밤 10시 저희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밤거리라면 이미 술 취한 사람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들로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샬롯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너무 조용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걷다 보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산책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혼자 걷는 여성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조깅을 하는 사람, 책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반려견과 산책하는 중년 남성이 저희 앞을 지나갔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자 샬롯이 웃으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남성이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샬롯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외국인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무인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뉴욕이라면 이미 부서지거나 털렸을 텐데 말이죠. 벤치에 앉아 있는 연인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성이 가방을 벤치에 놓고 남성의 어깨에 기댄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샬롯에게 말했어요. 뭔가 연출된 것 같지 않아? 너무 완벽해. 그때 한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취재차 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고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청계천이에요. 밤이 더 예뻐요. 전 매일 밤 여기서 산책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무섭지 않나요? 여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죠? 여긴 서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샬롯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건 쇼일 수도 있어. 외국인이 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밤거리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대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남성이 벤치에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샬롯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저것 봐. 저 사람 물건 도난당할 거야.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구도 그 물건들에 손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지갑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조심스럽게 벤치 안쪽으로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게 말이 돼? 뉴욕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샬롯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때문일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CCTV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뉴욕에서 수없이 봤거든요. 그때 한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혹시 외국인 기자분들이신가요? 박준서 경감입니다.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준서 경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청계천에 외국 기자들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감님, 저기 벤치에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감시 카메라 때문인가요? 박준서 경감이 천천히 그 벤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저도 벤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긴 CCTV보다 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이요? 박준서 경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죠. 그게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박준서 경감이 제 말을 끊었어요. 통계 말씀이시군요. 작년 청계천 일대 절도 신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건입니다. 1년에 20건이에요. 뉴욕 센트럴파크는 하루에 몇 건인지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하루에 평균 250여 건의 범죄가 신고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 순간 벤치에 갔던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는 듯 집어들었어요. 마치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박준서 경감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경찰이 아닌 시민이 만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움을 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저희는 청계천 근처 골목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샬롯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리즈,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이상해. 순식간에 샬롯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직원이 영어로 대응해 주었어요.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곧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고 하자 식당 사장님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설명한 후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분도 안 되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뉴욕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신기하게 비켜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길이 열린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샬롯을 진찰했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보인다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가는 길에 신호등마다 우선 신호가 켜졌어요. 다른 차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클렉슨을 울리지 않아도 모든 차가 협조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과정도 간단했어요. 샬롯의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게 처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급성 장염으로 보입니다. 수액 치료를 받으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간호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수액 치료가 시작되자 샬롯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진료비였어요. 응급실 진료, 수액 치료, 약값을 모두 합쳐도 5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수천 달러는 각오해야 하거든요. 결제도 신기했어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카드 한 번 대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보험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2시간 후 샬롯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 빨랐고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샬롯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즈, 이제 믿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이었다면 구급차 하나에 30분은 걸렸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거든요. 넷째 날, 저희는 전통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샬롯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보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저희만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점원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메뉴를 보는데 영어 번역이 어색했습니다. 점원에게 차에 대해 물어봤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샬롯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나가자. 뭔가 이상해. 샬롯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분위기 괜찮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 같아. 샬롯이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즈, 그냥 한국 문화가 조용한 거 아닐까? 차별이 아니라 배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샬롯이 따라왔어요. 리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해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 샬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이곳을 틀에 끼워 맞추고 있어. 내가 알던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저희는 그렇게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어요. 샬롯은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이 좀 진정되었어요. 샬롯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찻집을 찾아갔어요. 찻집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낮에 봤던 점원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낮에 불편하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점원이 서툰 영어로 계속 말했어요. 외국인 오시면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시선들이 차별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원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로 설명한 다음 번역 앱을 써서 영어로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음 말이에요. 제 마음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어요. 샬롯이 벤치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실험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샬롯이 벤치에 앉아 지갑을 옆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10분만 기다려줘.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장인, 학생, 관광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그 지갑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지갑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리차드라는 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좌석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따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거든요. 리차드가 호텔로 들어간 지 1시간 후였습니다. 같은 택시가 호텔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사님이 직접 호텔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돌려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원래 위험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샬롯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지갑 어떻게 됐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대로 있어. 할머니 한 분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안쪽으로 밀어주기까지 했어. 샬롯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믿어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믿어져. 이건 통계로 증명할 수 없는 마음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 여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생긴 도시에 대한 불신이 말이죠.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샬롯, 나는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샬롯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리즈,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곳이 아직 많아. 모든 도시가 런던 같지는 않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동생 일 때문에 모든 도시를 위험한 곳으로만 봤던 거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샬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뭐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도시를 만든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째 날 새벽 2시,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샬롯은 호텔에서 자고 있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새벽의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릴 뿐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이 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는데 지갑을 호텔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해서 사과하려는데 뒤에 있던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갑을 가져올게요. 하지만 노인분이 이미 계산을 끝내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죠? 힘드실 텐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감동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노인분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편의점을 나와서 걷는데 길을 잃었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길 찾으시나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 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10분 정도 걸려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걸어요. 혼자보다 둘이 더 재미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처음 왔어요? 서울 어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이해한 거였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나 감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이가 호텔 앞까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또 놀러와요. 기다릴게요.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제 마음속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애틀랜타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리포트 정이 만든 도시로 정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싶었거든요. 편집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하루와 함께 걸었던 그 새벽 장면을 보면서 특히 그랬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자 CNN에서 프라임타임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어요. 리즈 기자님이 울면서 걷는 장면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도시 안전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도시 안전과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었죠. 그럼 우리 도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 학생에게 조언해 주었어요. 가보세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가야 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안전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은 그걸 증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새벽 2시의 청계천을 떠올립니다. 하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진짜 서울을 만났고 동시에 진짜 저 자신도 발견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상장으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던 한 남성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새벽녘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밤중 보위부에 연행된 동료들과 그 가족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표적이 된 어린 아들, 그리고 목숨을 건 필사의 국경 돌파. 체제가 반드시 묻어버리려 했던 참혹한 숙청의 실체와 최고기밀 문서들까지. 김정은은 왜 30년간 충성을 바친 최측근 간부들조차 냉혹하게 제거 명단에 올렸던 걸까요? 북한 최고위층만이 알고 있던 김정은 통치의 어둠을 지금부터 완전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위부 상장 류기성입니다. 별이 3개이니 한국으로 치면 중장입니다. 최고위 간부란 말이죠. 평양의 새벽은 항상 조용했죠. 눈이 내리는 고층 간부 전용 아파트에서 기밀 문서를 정리하던 새벽 4시. 김정은 동지 전용 회선이 울렸습니다. 빨간 전화기를 들었어요. 상장 동지 한도균이 체포됐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도균은 저와 함께 10년을 일한 부하였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숙청 명단을 함께 검토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감시가 시작됐나? 이미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최고 지시사항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평양 시내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죠. 오전 9시 보위부 청사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20명의 간부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했어요. 엄도철 부상장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놓고 있었죠. 제가 상석에 앉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지들 또 한 명의 배신자가 색출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20명의 간부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균의 자리를 힐끗 바라봤어요. 빈 의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제 누가 또 사라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어요. 이런 의심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도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장 동지 한도균의 후임 업무 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맡겠다.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15년간 숙청 작전을 총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워왔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용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돌아봤지만 경호원들만 보였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조현택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어요. 외교부 부국장인 그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죠. 기성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우린 서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어. 묘한 말이었어요. 상장인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신중하게 말해라. 최고 위층에서도 안전한 자는 없다는 뜻이야. 조현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을 때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차였죠.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정미화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지우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한도균의 빈 의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요한 평양의 밤이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어둠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김정은 동지가 가장 신뢰하던 이 칼이 곧 버려질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현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어넣어진 작은 쪽지 하나였어요. 한도균의 필체였죠. 책장을 뒤져라. 진실이 거기에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던 거예요. 보이부 청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도균의 집무실은 이미 봉인됐지만 상장인 저에게는 접근이 허용됐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책장 앞에 섰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주체의 경제학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한도균이 즐겨 읽던 책이 아니었죠. 책을 꺼내자 안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USB와 함께 말이에요. 손을 떨며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해외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스위스 은행에 숨겨져 있었죠. 무기 밀매, 마약 거래, 위조 지폐까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파일이었어요.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한도균, 두 번째 줄에는 류기성.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충성을 다한 결과가 이것이었나요? USB를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책장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엄도철 부상장과 마주쳤습니다. 상장 동지, 한도균 집무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녀 업무를 확인했다. 특별한 발견은 없으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없었다.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를 자주 봤어요.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추적이었죠.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이전 명령서가 붙어 있었어요. 며칠 내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전이 아니라 격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보, 방금 전까지 누군가 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 뭐라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쓰레기를 흩뜨려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체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 아빠가 요즘 왜 일찍 들어오시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학교까지 감시망이 뻗쳐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USB 안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숙청 명단에는 제 이름 아래 정미화, 류지훈도 적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거 대상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가 세 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놓고 감시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현택이었어요. 기성아, 내일 새벽에 만나자.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명을 숙청하면서 지킨 체제가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미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제의 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새벽까지 남은 시간,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새벽 5시 조현택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조현택이 지정한 장소는 폐건물 지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기성아, 상황이 급박해졌다. 무슨 일이야? 오늘 밤 내 집에 체포조가 들이닥칠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내 목숨을 걸고 확인한 정보다. 너뿐만 아니라 가족도 모두. 아이까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상장인 저를 제거하려면 가족까지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였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없어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야.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혼자 나와라. 대동강 부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보이부 내부 회선이었어요. 정미화를 달래고 급히 나왔습니다. 대동강 부두까지 차로 20분 거리였죠. 부두에 도착하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엄도철이 차에서 내렸어요. 상장 동지 오셨군요. 지훈이는 어디 있나?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안심을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나? 최근 한도균 집무실에서 가져간 것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USB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인가? 상장 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USB를 넘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터였죠.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가짜 USB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빈 USB였죠. 여기 있다. 엄도철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아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지훈은 없었어요. 또 다른 협박의 시작이었죠. 이틀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이부 건물, 구치소, 심지어 정치범수용소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셋째 날 밤,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아파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조현택이 다시 연락했어요. 기성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훈을 찾아야 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 며칠 후 우연히 폐창고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죠. 지훈을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조현택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성아, 이제 선택해야 해. 죽을래? 살래? 아내 정미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죠. 살겠다. 처음으로 체제에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조현택의 안전가옥에서 만났습니다. 지하실 같은 곳이었는데 촛불만 켜져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딸도 함께 있었죠. 이제부터는 군사작전이다. 조현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경로가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기차로 이동한다. 위조 신분증은 내가 준비했어. 신분증을 건네받았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직업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죠.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부인은 간병인, 아들은 환자 역할이다. 정미화가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연기를 잘해야 살아남는다. 조현택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철저히 연습했어요.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했죠. 상장의 위험은 완전히 버려야 했어요. 허리를 굽혀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 힘든 연습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이 저라며 대했는데 이제는 제가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아빠, 이상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빠가 작아 보여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작아져야 살 수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기차표, 위조 신분증, 비상금, 의료용품까지. 빠뜨린 것은 없었어요. 기억해라.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야. 조현택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어떻게 가나? 기차에서 내리면 안내인이 있을 거야.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을 따라가면 돼. 신뢰할 수 있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일부터는 아빠가 아픈 척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정미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보였거든요. 내일이면 저 차들을 영영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곳이었죠. 상장으로서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안녕히.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현택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그래. 그럼 이제 김철수가 되라.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상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치는 아버지였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이에요. 새벽 5시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눈에 띌 수 있었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거든요. 김철수 동지, 어디 가시나요? 신의주입니다. 아내가 병원 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의심받지는 않았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뒤쪽이었어요. 조현택이 일부러 구석진 곳으로 예약해뒀더군요. 정미화가 의료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지우는 붕대를 감고 창가에 기댔어요. 완벽한 간병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기차가 출발했을 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시간 후 검표원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표 좀 보겠습니다. 표를 건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정미화가 대신 대답했어요. 검표원이 지훈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2시간 후 기차가 정차했습니다. 중간역이었는데 경찰이 올라탔어요. 제복을 입은 2명이 차량을 순찰하기 시작했죠. 서류 검사입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신분증을 내보였어요. 저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 저희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보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건넸어요. 김철수. 직업이 뭡니까? 공장 노동자입니다. 어느 공장이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조현택이 알려준 공장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대동강 철강 공장입니다. 다행히 기억났어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환자는 어디 아픈가요? 다리 골절입니다. 정미화가 또 대신 대답했어요. 붕대 좀 풀어보세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요구였어요. 지훈의 다리에는 실제 상처가 있었지만 골절은 아니었거든요. 정미화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멍든 자국이 있어서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경찰이 지나간 후 온 가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리니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역 앞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키 작은 사람이었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따라오세요.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같았죠.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자정에 출발합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지훈이 떨고 있어서 제 옷을 벗어 덮어줬죠. 밤이 되자 안내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갑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창고를 나와 숲길로 접어들었어요. 달빛도 거의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1시간을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중간 부분은 살얼음이었죠. 밧줄을 잡고 건너가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굵은 밧줄이 강 건너편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정미화가 지훈을 안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훈이 미끄러지며 밧줄에서 손을 놓친 거예요. 지훈아! 소리를 지르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뒤돌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아들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지훈을 붙잡고 강변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총성이 들렸어요. 북한 경비대가 발견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한 후였어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정미화도 무사히 건너왔어요. 온 가족이 중국 땅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중국 쪽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장대성이라고 했죠. 빨리 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벽돌 건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 대신 낡은 헝겊이 쳐져 있었어요. 냄새가 좋지 않았죠. 여기서 며칠 지내야 해요. 방 안에는 이불 몇 장과 물통만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밥은 언제 줍니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돈 있을 때만. 장대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돈부터 내세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국 가려면 사람당 5,000달러. 온 가족이 15,000달러였어요.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죠.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알아서 돌아가세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장대성이 문을 닫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정미화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였죠.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어요. 이거면 될까요? 장대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귀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대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화 사용은 금지, 외출도 금지였어요. 오직 방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죠. 사흘째 되는 날, 다른 탈북자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부부와 딸 하나였어요.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요. 당신들은? 평양입니다. 상대방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평양 출신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족이 저희를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다른 사람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투가 평범하지 않아. 손도 곱고 말이야.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대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누군가 당신들을 신고하려고 해요. 북한 간부 출신이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들킨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라오스 경로로 가야 해요. 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급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 뿐이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들이 저희를 째려봤습니다. 특히 함경북도에서 온 남자의 시선이 적대적이었어요. 간부 새끼들이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어.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하는 게 들렸죠. 장대성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건물을 빠져나올 때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를 하는 게 틀림없었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해야 했어요. 숨이 막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욱 열악했어요. 며칠 더 기다려야 해요. 국경 경비가 삼엄해졌어요. 장대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열이 났어요. 찬 강물에 빠진 후유증 같았죠.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정미화가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히며 말이에요. 다행히 이틀 후 열이 내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많이 약해져 있었죠.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곧 끝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저도 몰랐거든요. 열흘이 지나서야 장대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줄 게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계속 숨어 지내세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미화가 또 한 번 품을 뒤졌어요. 작은 금반지 하나가 나왔죠.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장대성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밤 출발해요. 드디어 라오스로 향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미화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 지훈이 때문에 미안해. 미안해할 건 내가 아니라 저 체제야. 창밖으로 중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내일이면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될 거였어요. 자유를 향한 기나긴 여행 말이에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트럭 화물칸, 정글 속 도보 이동, 강을 건드는 일까지. 지훈은 많이 마른 상태였어요. 태국 한국영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영사관 직원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류기성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류기성 상장이 맞으십니까? 신분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 반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밝은 조명, 깔끔한 시설, 자유롭게 웃고 다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기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차량으로 이동하며 서울 시내를 처음 봤습니다. 고층 빌딩, 네온사인,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벽, 녹음기, 카메라가 설치된 방이었어요. 편안히 앉으세요. 박기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먼저 가족분들은 별도 공간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미화와 지훈이 다른 방으로 안내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죠.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균이 남긴 문서 직접 입수하셨습니까? 첫 질문이었어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할지, 일부만 말해야 할지.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진짜 USB를 꺼냈어요. 엄도철에게 준 건 가짜였거든요. 박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김정은의 비자금 내역, 숙청 명단, 무기 거래 증거까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며 박기훈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죠.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각국 무기상과의 거래 기록, 마약 밀매 루트까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숙청됐나요? 네, 제가 직접 실행했습니다. 쓰라린 고백이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237명입니다. 박기훈이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정말 배신자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문서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거든요. USB 화면에서 제 이름을 가리켰어요. 류기성 마이너스 우선 제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15년간 충성했는데 결국 버려질 운명이었어요. 박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2시간 동안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김정은의 통치 방식, 내부 숙청 과정, 해외 불법 활동까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참 생각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보복할지도 모르고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기분이었어요. 정미화와 지훈이 들어왔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으니까요.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복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들. 하지만 오히려 불안했어요. 여기서 12주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의 규칙, 문화, 언어까지 다시 배워야 했죠. 첫 번째 수업은 한국어 교정이었습니다. 북한식 억양과 단어를 고치는 거였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하세요.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정미화는 요리교실에 참가했습니다. 남한 음식을 배우는 거였죠. 이게 뭐예요? 치즈입니다. 피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신기해하며 만져보더군요. 지우는 컴퓨터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인터넷이었죠. 아빠, 여기서는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정말이니? 네, 김정은이라고 쳐봤는데 나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미화는 작은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지우는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직업이었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숙청 작전을 지휘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였죠.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되고 미안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감정이란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죠. 석 달째 지훈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응, 맞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지훈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는 탈북자의 아들이라고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넉 달째, 저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었거든요. 하나원 생활 마지막 날, 전체 교육생이 모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류기성입니다. 상장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그냥 류기성이요. 박수가 울렸어요. 1년 후,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아빠, 바다가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 끝이 보이지 않지? 제주도 해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정미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선택했네. 그래, 힘들었지만 잘했어.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 바람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우리를 잡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